암호 프로토콜 기초 설계 기술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기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창기 암호 프로토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공격은 재전송 공격이에요. 재전송 공격이라는 건 지난 다른 프로토콜 또는 지난 프로토콜에서 썼던 메시지를 재사용하는 거죠. 공격자가 재사용해가지고 이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 수행할 때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메시지가 이번 세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신의 메시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해주는 게 이제 메시지 최근성 보장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재전송 메시지와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관계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메시지의 시간, 발송 시각을 그 암호문 내에 포함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인과관계는 우리가 지난 프로토콜에서 살펴봤듯이 난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이전 메시지와 그 다음 메시지가 다음 메시지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 메시지를 봤어야지만 된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법이 쓰는데 어쨌든 둘 다 그 암호문 내에 이전 메시지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 거고요. 시간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거는 타임스탬프를 포함하는 거. 타임스탬프라는 것은 현재 시간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난스 기법은 요 1번에 주어진 난스를 2번에 교환하는 암호문 내에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난스라는 거는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 이후에 만들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보장해 주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준 다음에 만든 메시지니까 자기가 준 시각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최근성 기법에서는 이제 그 최근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최근성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있을 텐데 크게 여기에 참여하는 프로토콜의 참여자의 역할을 제공자, 입증자, 검증자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세 사람이 다 다른 건 아니고 이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타임스탬프를 찍는 사람, 찍어가지고 이 메시지는 요 시간에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제 하면 되겠고, 검증자는 거기에 포함된 시간을 확인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졌던 건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 난스 기법에서는 이제 이 1번 메시지를 난스를 주는 사람이 이제 제공자가 될 거고 이 난스를 받은 사람이 암호문에 넣어서 이 암호문이 최근에 만졌다는 거를 이제 입증하고자 하는 거고 이제 이 제공자는 그 암호문을 풀어가지고 자기가 보냈던 난스를 확인해가지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겠고 앞에서 본 것처럼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으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메시지를 이용해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필요하지만 계속 연달아서 메시지들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그 메시지 수 곱하기 2만큼의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줄 때 입증 이쪽에서 또 다른 어떤 난스를 넣으면
그 다음에 3번 메시지의 최근성을 이쪽한테 반대편한테 보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배씩 메시지의 최근성 보장에 의해서 필요한 메시지 수가 2배씩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얘는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보장할 수 있고 얘는 2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건데 여러 개의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때에는 뭐 그 차이가 하나밖에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별자에는 원래 예측이 안 되면 좋겠지만 꼭 예측이 안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타임스탬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값이 되겠고요. 난수는 뭐 예측이 안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는 예측을 못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난스에서 중요한 거는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쓰지 않았던 값을 써야 됩니다. 예전에 쓰지 않았던 값을 안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각각 타임스탬프와 그 난스 기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타임스탬프 기법을 살펴보면은 타임스탬프는 암호문 내에 현재 시간을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내 로컬 타임을 갖고 와서 그 시간을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그 시각을 포함하게 되겠고 검증자는 저 메시지 암호문을 받으면 푼 다음에 내 현재 시간과 TB와 그 암호문에 있는 TA를 비교하게 되겠고 이 차이가 시스템, 이 프로토콜이 정한 어떤 범위 내에 있으면 이 메시지는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A와 B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내가 사용한 기기의 시간과 상대방의 시간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이게 보장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의 시간이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최근성 보장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이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각 사용하는 기기의 그 시간 시스템이 또 중요하게 보호해야 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자들이 이제 다른 그 사용하는 기기들을 해킹해 가지고 시간을 바꿔 놓게 되면은 시간을 임의대로 옮겨 놓으면은 이제 예전 메시지를 최근 메시지로 그 소프트웨어는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이 시간이 각 그 기기의 그 클럭이 중요하게 보호해야 되는 자산이라는 그런 그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차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허용 윈도우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 통신 지연과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걸리는 어떤 소요되는 시간, 예측되는 시간들이 있을 테고요. 시간 동기화도 뭐 완전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오차가 있을 테고 그런 것들 고려해서 이제 시스템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취약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살펴보면은 허용 윈도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용 윈도우 내에서는 재전송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메시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만 놓고 보면 시간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런 그 허용 윈도우가 있을 때에는 그 허용 윈도우 내에 수신된 메시지들은 보관했다가 똑같은 메시지가 또 오는지 중복 검사를 해서 버릴 필요가 있고요. 물론 허용 윈도우가 작기 때문에 계속 보관하는 건 필요는 없는 거고 지나면 서서히 버리면 되는 거고요. 제공자는 항상 특정 순간을 가리키는 타임스탬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스탬프라는 건 비밀 정보가 아닌 거죠. 시간은 보통 우리가 C 같은 언어로 구현하면 타임T라는 그 구조체가 있겠죠. 아니면 타입이 있나? 롱 타입인데 뭐 1970년부터 얼마 지난 값, 그 값을 이렇게 내가 쓰는 그 프로그램 언어에 쓰는 어떤
그 시간 타입이 있겠죠. 그 시간 타입을 거기다가 이제 그 메시지로 보내는 거죠. 현재 시간을 갖고 와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뭐 미래 시간을 넣고 싶으면 미래 시간 넣을 수 있고 과거 시간 넣고 싶으면 과거 시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 내가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그 사용자를 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자는 제공자가 정직하게 포함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입증자가 잘못된 타임스에 포함하는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시간이 보호해야 되는 중요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임스탬프가 포함이 돼서 암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앨리스가 받는 메시지 암호문이 되겠죠. KS로 암호되어 있으니까. 그럼 A가 이 메시지를 풀어서 저 TS 서버가 그 찍은 타임스탬프를 확인해 가지고 시간 내에 있으면 최근에 만들었다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암호문 자체가. 근데 우리는 서버를 신뢰를 하게 되면 이 서버가 이 메시지를 이 암호문을 요 TS 때 만들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신뢰를 할 수 있으면. 근데 실제로는 이 암호문 전체의 최근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아니고 KAB의 최근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타임스탬프는 실제로는 KAB의 최근성보다는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암호문 전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암호문이 또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뭐 되어 있으면 또 교체 공격이 되니까 무결성까지 보장이 돼야 그런 어떤 또 이 전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포함해서 이제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기법이 이제 타임스탬프 기법이 되겠고요. 타임스탬프 기법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각 사용자들의 기기의 그 클럭들이 중요한 보호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시간이 2024년 12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내는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이쪽은 이 두 번째에서는 받는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에서는 이 수신자는 미래의 시간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시스템 클럭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메시지는 그 유효기간 그 허용 윈도우를 벗어났겠죠. 1년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럼 이제 거부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보내는 사람이 미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둘 다 이제 최신 메시지가 아닌 뭔가 문제가 있는 메시지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값은 현재 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자기의 시간을 맞는 시간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는 또 계속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메시지는 거부가 되지만 이 메시지는 언제가 되면 유효해져요? 1년 뒤가 되면 유효해집니다. 그럼 1년 뒤에 얘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최근 메시지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한 거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시스템 클럭들을 어떻게 동기화를 하냐라는 거예요. 시스템 클럭은 우리가 우리 둘끼리만 맞히자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카운터를 쓰면 서로 이제 카운터들 그 큰 값으로 맞춰가지고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시간이라는 거는 요 프로토콜만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어떤 요소가 되겠고 이 현재 시각은 주로 절대 시간과 동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서로 우리가 비슷한 시간대를 갖자라는 그런 형태로 동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얘 나름대로 절대 시간과 동기화를 하는 거고 쟤도 쟤 나름대로 절대 시간과 동기화를 해요.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뭔가
시간 동기화를 주로 하고요. 우리 PC 같은 경우에는 또 타임 서버들이 있어요. 절대 시간을. 그래서 거기랑 계속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내 컴퓨터 시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정을 해가지고 절대 시간과 되게 가깝게. 특히 핸드폰들이 정확하죠, 시간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도니까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기기들은 어떻게 절대 시간과 동기하고 있을까? 친구 거를 해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타임스탬프는 이제 시간 동기화가 필요한데 이 시간 동기화는 서로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절대 시간과 맞출 수밖에는 없고요. 이랬을 때 이런 메시지를 사후 메시지라고 해요. 사후 메시지는 미래 시간이 찍혀 있는 그 암호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암호문은 공격자가 획득해서 갖고 있으면은 얘가 나중에 쓰게 되면은 유효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 메시지가 이제 이 타임스탬프 기법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스 기법입니다. 난스는 이제 그 제공자와 검증자가 같은 사람이고 입증자가 다른 사람. 그래서 제공자가 난스를 제공해 주면은 입증자가 난스를 암호문에 포함해서 이제 주게 되면 이제 검증자는 자기가 줬던 난스가 암호문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암호문이 최근에 만들었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저 입증자에 대한 신뢰가 필요 없어요. 아까 타임스탬프에서는 입증자가 아니 그러니까 입증자죠.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은 사람인데 검증자가 입증자가 현재 시간을 찍었다는 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신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 난스가 포함되어 오면 최근 거고 포함 안 되면 최근 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난스는 예측을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썼던 값을 다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여러 메시지를 연달아서 최근성을 보장할 때는 계속 두 개 메시지씩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메시지에 MB가 들어오면 또 그 다음 암호문 줄 때는 MB를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스를 쓰기 때문에 아까 타임스탬프와 다른 게 뭐냐면은 두 사용자 간의 클럭 동기화가 또 필요가 없습니다. 클럭 동기화가.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난스를 많이 쓰고요. 난스를 쓰는데 이제 어쨌든 시간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뭐 규정상 전자 서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각을 어차피 서명할 때 넣게 돼 있거든요. 서명이라는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은 계속 서명을 쓰고 있고요. 또 난스를 못 쓰고 타임스탬프를 꼭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난스 값도 사용할 수 있는 건 뭐 저런 심지어 카운터도 난스로 쓸 수가 있어요. 네, 카운터는 계속 증가해서 쓰겠죠. 증가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그, 옛날 썼던 값을 다시 안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난스 기법을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방식 이름입니다. 난스를 내가 이제 암호화해서 주지 않고 이제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이 이제 만든 암호문에다가 난스를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암호문의 최근성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식은 얘는 뭔가 이번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 얘를 봤다라는 걸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를 이 상대방이 풀었다. 뭐 그런 걸 확인하는 형태지 최근성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2번 방식 같은 형태로 뭔가 프로토콜 구성할 때는 이 경우에는 NA가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카운터한테 쓸 수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으면
이 암호문을 풀지 않아도 요 값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동작이 안 할 테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이 방법에서는 예측을 못하는 것보다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값을 이제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둘 다 암호화해서 주고 저쪽에서도 암호화해서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A는 요 암호문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요소는 아니고 요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 암호문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을 때는 또 1번과 2번을 좀 메시지 형태를 좀 똑같으면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반사해서 통과되게끔 하면 안 되니까 뭔가 다르게 뭐 형태를 바꾼다든지 NA 플러스 1 값을 준다든지 뭔가 해야 될 거고요. 또 이 난스 기법은 꼭 암호문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 적용할 때 우리가 타임스탬프 대신에 난스를 넣어서 요 맥값의 최근성, 뭐 전자 서명의 최근성 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난스를 이제 타임스탬프 카운터보다는 수도 랜덤 넘버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수도 랜덤 넘버로 한다는 것은 매번 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랜덤하게 생성하는 거죠. 내가 64비트 난스를 쓰겠다. 그럼 매번 64비트 난스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난스는 뭐라 그랬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값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난스를 랜덤하게 생성하다 보면은 우연하게 옛날에 생성했던 값을 또 생성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예전에 썼던 난스들을 다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고 보통 64비트면은 그 똑같은 난스를 생성할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률들이 내가 생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올라가겠죠.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해시 함수에서 충돌이 날 확률과 똑같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루트로 씌워지거든요. 그럼 64비트면은 2의 32승계를 내가 만들면은 50% 확률로 똑같은 거를 만들 확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32승보다는 훨씬 적게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는 이제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는 계속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키를 바꾸면 돼요. 키를. 그러니까 난스는 계속 랜덤하게 생성하는데 이 계속 랜덤하게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키를 쓰면서 난스를 쓰게 되면은 똑같은 내가 예전에 썼던 난스를 또 쓸 확률이 생겨요. 그래서 그 확률을 줄이려고 그러면 난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키를 바꿉니다. 키를 바꾸면은 예전에 썼던 난스를 또 써도 이제 키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썼던 메시지를 재선성해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이미 바뀌었거든요. 키가 바뀌면 또 새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를 우리가 자주 바꾸는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랜덤하게 생성하면은 똑같은 걸 생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우리가 이제 메시지 프로토콜 쓰다 보면은 키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이제 타임스탬프하고 난스 기법인데 그거 못지않게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카운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카운터. 그래서 카운터는 양방 간에 카운터를 공유하고 있고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내 현재 카운터 값을 1 증가시켜서 메시지에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자기의 카운터 값하고 얘를 비교해 가지고 더 높은 값이 오면은 받아들이고 똑같거나 낮은 값이 들어오면은 거부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내 거를 또 내 거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내가 보낼 때는 또 플러스 1에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타임스탬프와 똑같이 얘도 이제 하나의 메시지만 가지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장점 좀 이따 얘기하고 단점은 뭐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얘가 타임스탬프와 거의 유사한 거죠. 유사한 형태인데
타임스탬프 대신에 이제 카운터를 쓰고 있는 건데, 타임스탬프는 뭐랑 둘 다 동기화가 돼야 되는 거죠. 상반간에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타임스탬프는 동기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 시간하고 동기화를 해요. 절대 시간. 근데 여기서는 절대 시간과 동기화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그래서 내가 n명하고 뭔가 통신을 한다. 그럼 카운터를 하나만 써서 n명하고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 사용자끼리 다 무슨 카운터가 있어야 돼요. 별도 카운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임스탬프에서는 내가 10명, 100명하고 통신하더라도 시간을 100개 만들어 쓰지는 않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카운터는 내가 100명과 통신하면은 100개의 카운터가 다 개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B와 쓸 때 사용한 카운터, C와 사용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뭐 100명하고 통신해야 되는데 카운터를 각각 유지해야 된다. 그럼 그거는 너무 부담이 큰 거고요. 반면에 어차피 서버는 각 사용자의 정보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각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 그 사용자와 공유하고 있는 대칭 키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사용자 아이디나 뭐 패스워드나 뭐 여러 가지 각 사용자 정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뭐 64비트 카운터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서 공간 복잡도가 확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자하고 통신할 때 타임스탬프 대신에 카운터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카운터들은 무한 카운터는 아니겠죠. 32비트, 64비트면은 막 쓰다 보면은 다시 0이 되겠죠. 0이 되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연습 문제에서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1초에 값이 1 증가한다고 가정해 놓고, 이 32비트, 64비트면은 이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응용의 라이프타임 내에 그게 다시 순환될 이유는 없습니다. 워낙 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요번에 그 숙제에서도 컴퓨터로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던 것들이 있죠. 요번에 아마 요때 숙제 나가면 요 카운터를 계산해 보려고 할 텐데,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면 무한 카운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거, 한 32비트, 또 64비트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우리가 쓰는 그 최근서 보장하기 위한 기법들이고요. 타임스탬프, 카운터, 그다음에 난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 쓰더라도 뭐 우리가 얘가 최근에 만들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걔를 쓰게 되면 그 메시지는 또 그 메시지가 만들어진 시각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키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그 키가 만들어진 이후에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 또 어떤 상대적인 시간을 가지고도 이제 메시지들의 최근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성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하고요. 최근성 보장하는 기법. 아까도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까는 여기에 이제 NA가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TS가 있었어요. TS.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난스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난스를 넣든 TS를 넣든 이 암호문 전체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근데 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암호문 전체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KAB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KAB는 랜덤한 값이니까 저 값만 보고는 절대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지 옛날에 만들어진 건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개념 정리를 하냐면 신뢰 관계를 이용합니다. 신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누구를 프로토콜에서 신뢰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참여자는 프로토콜의 약속대로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버를 신뢰한다.
신뢰기관을 신뢰한다. 그럼 신뢰기관은 프로토콜을 수행해 줄 때 프로토콜에 정해진 약속 그대로 수행한다라는 거고요.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상대방은 프로토콜과 약속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해서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이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난스를 줬는데 서버가 이 사용자가 준 난스를 포함해서 이 메시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결성은 다 보장이 된다고 치고요. 인증 암호화에서 보장된다 치면은 이 암호문은 서버가 만든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AS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난스가 들어있으니까 이 암호문 전체는 요번에 만든 거죠. 이번에.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만들었다, 최근에 만들어졌다. 근데 프로토콜 약속에 의하면은 서버는 항상 메시지를 만들어줄 때 새롭게 세션 키를 만들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프로토콜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으면 서버가 만들었고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키도 뭐다? 최근에 만들어진 키다라고 이렇게 그 논리를 전개해서 프로토콜이 문제없다, 안전하다. 이 세션 키는 최근에 만들어진 키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관계라는 것 없이는 어떤 세션 키가 암호화돼서 줬는데 그 세션 키가 이번 세션을 위해서 만든 키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뢰관계 없이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뢰라는 건 내가 어떤 상대방을 참여자를 신뢰한다는 건 정해진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이 프로토콜은 어떤 신뢰관계를 가정하는지를 이제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정들을 보고 얘가 적절한 건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또는 이런 신뢰관계를 실제 내가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고, 어떤 신뢰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뢰 가정은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지 않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죠. 그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라는 건 부정확한 것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다. 보통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프로토콜의 이해 당사자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부정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뭔가의 이득을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이해 당사자들은 이제 서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프로토콜을 만들면서 이해 당사자들끼리 신뢰를 해야지만 프로토콜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프로토콜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제3의 중재자 같은 신뢰 서버를 두고 걔는 신뢰한다 놓고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는 거고, 실제 그런 신뢰 서버도 과연 이제 현장에서 구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보통 뭐 정부가 뭐 이렇게 뭐 사설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 같은 데서 뭔가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해준다. 그러면 조금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콜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 관계와 우리가 나타날 때 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현재는 클라우드 서버를 많이 쓰죠. 저는 그 그러니까 뭐야, 웹하드라고 해야 되나? 드롭박스를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 컴퓨터에다 주로 데이터를 관리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내가 한 곳에만 쓰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노트북을 늘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는 USB에다가 내 중요 파일들을 넣어놓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제 USB를 꽂아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USB를 꽂고 다니다 보면 이게 또 바이러스 옮고 이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웹하드에다가 이게 드롭박스 같은 데다가 이제 돈을 좀 주고 이제 만들죠.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 키면은 드롭박스에 연결하면은 내 강의 노트 이제 여러분들 강의할 때 필요한 자료들 다 거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트북도 잘 안 들고 다니고 간혹 이제 이렇게 카페 가서 뭔가 하고 싶을 때 이제 노트북 들고 가긴 하는데 그때도 그 내 노트북에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드롭박스에 데이터가 있는 거죠. 물론 싱크 맞춰놔서 쫙 들어있긴 한데 그러면 그런 드롭박스에 내 데이터가 가고 있는데 내 데이터가 있는데 드롭박스를 내가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신뢰를 못하면은 이제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신뢰를 못해도 그냥 편리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말고는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신뢰를 못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건가? 내 되게 사적인 데이터, 뭐 내 중요한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저게 되게 복잡한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뭐 이런 게 있어서 어, 여러분들 뭐 학번이나 핸드폰 번호가 막 있는데 내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럼 원래 그 법에 걸려요. 어, 폐기를 또 해야 되고 뭐 하드디스크에 여러분과 뭐 무슨 정보들이 있다. 내가 여러분들 지도하다가 뭔가 여러분들 관련 정보가 있다. 근데 내가 그냥 컴퓨터를 버렸다. 그럼 그것도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 폐기할 때 뭐 디가우징 하든지 뭐 해가지고 하드디스크는 다 해야지 이게 되는 거고 개인정보 이런 것도 있어서 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중요해지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들을 신뢰하는지 신뢰를 안 하더라도 그냥 편리하니까 쓰는 경향이 있고 또 이런 경향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한 서비스면 신뢰를 하고 좀 이름이 없는 기업이면 신뢰를 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드롭박스 같은 기업이면 되게 큰 기업이니까 내 데이터를 사적으로 뭐 거기서 쓰진 않겠지. 들여다보지 않겠지.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체를 인증하는 우리가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다 보면은 상대방을 인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A인데 B랑 통신해야 되는데 지금 통신하고 있는 상대방이 B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게 인증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프로토콜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난스 기법을 쓰고 있고 전자 서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너 밥 맞니? 하고 물어보면은 밥이 이제 이 앨리스가 준 난스 값을 전자 서명해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전자 서명은 밥만 할 수 있으니까 밥이 한 거는 확실한 거고 또 이 밥이 지금 한 것도 확실한 거예요. NA는 예전에 쓰지 않았던 값이기 때문에 최근성까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런 프로토콜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공격자가 중간에 이제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똑같은 프로토콜을 수행하는데 이 공격자가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밥은 요 요청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요청을 뭘로 받냐면 C가 보낸 것처럼 해서 C인데 이제 내가 주는 안스가 요 NA다, 앨리스가 준 NA다라는 걸 줘요. 그러면 밥이 이제 요 서명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딱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봤을 때 별로 크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앨리스, 이 밥이 누구랑 통신한 거냐면 앨리스랑 한 거고 여기서는 앨리스가 아니라 공격자랑 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되냐? 어차피 결론적으로 보면 밥이
있는 거잖아요. 밥이 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밥이 존재한다, 밥이 지금 했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해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만,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온라인 상태다, 지금 프로토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 정도만 되면은 우리가 약한 개체 인증이라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얘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 얘는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까지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강한 개체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개체 인증을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가 보낼 때 누구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만들어준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아까 같은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여기다가 이제 A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A가 아니라 C가 들어올 거고, C가 오면은 나한테 메시지를 내면 A가 와야 되는데 C가 들어왔으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가 있죠. 누가 장난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증을 할 때 약한 개체의 인증을 하기보다는 강한 개체의 인증을 해야 더 프로토콜이 강건하다는 거고, 강한 개체의 인증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온라인에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만들어준 메시지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메시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강한 개체 인증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 상대방이 나를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시켜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요 남은 슬라이드 설명드리고 다음 노트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개체 인증, 약한 개체 인증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프로토콜을 그 개체 인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모든 프로토콜을 우리가 분석할 때 이런 식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도 이 프로토콜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프로토콜이 지금 우리가 주로 살펴본 프로토콜은 이자간 프로토콜이에요. 둘이 이렇게 하는 프로토콜인데, 이 이자간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A가 이제 B랑 하는 프로토콜로 우리가 보통 프로토콜을 서술합니다. 그러면 A가 B랑 할 때랑 또 A가 B가 아닌 다른 사람 할 때를 우리가 프로토콜을 그려보고, 그 프로토콜들이 두 프로토콜이 차이가 나야 되죠. A가 B랑 할 때랑 A가 C랑 할 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이 공격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살펴보면은 A가 뭐 B랑 하나, A가 C랑 하나, 1번 메시지는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1번 메시지는 어차피 그 평문으로 주고받는 거니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암호문 부분들이 우리가 암호 프로토에 살펴봐야 되는데, 앨리스는 A랑 B랑 하면은 이제 B의 서명이 올 거고, C랑 하면 C의 서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요 측면에서 보면은 별로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프로토콜을 반응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B 입장에서는 A랑 할 수가 있고 C랑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보면은 A랑 하나, C랑 하나, 이 주는 형태는 차이가 없습니다. 난스만 자기의 그 서명키로 서명해서 주고 있어요. 이 B가 A랑 하나, B가 C랑 하나, D랑 하나, 그 메시지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냐? B랑 A랑 할 때는 A를 넣어주고, C랑 할 때는 C를 넣어주는 네이밍 테크닉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B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냐 하나에 따라서 그 사용자의 이름을 넣게 되기 때문에 이
구분이 되는 거죠. 이 구분이 안 되면 여기가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다른 데 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이 되게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들을 우리가 만들고 이 프로토콜을 그 게시자, 그러니까 프로토콜 시작하는 입장에서 B랑 할 때랑 또 다른 사람을 할 때 그걸 프로토콜을 나열해 보고 그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또 구분이 되는지 프로토콜의 반응자 입장에서 A랑 할 때랑 또 C랑 할 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 차이가 나도록 프로토콜에 반영해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A가 B랑 할 때랑 B가 A랑 할 때 이렇게 거꾸로 놓고 봐서 뭔가 구분이 되면 좋은데 구분이 또 안 되죠.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뭔가 구분을 해주면은 이제 프로토콜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키를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대칭키를 이용한 그런 프로토콜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공개키를 이용한 프로토콜도 이제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공개키를 사용할 때 만약 우리가 똑같은 거, 대칭키를 썼을 때하고 똑같은 걸 하고 싶다. 즉 인증도 하고 싶고 비밀성도 보장하고 싶다. 근데 공개키만 써서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암호한 다음에 암호문을 서명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서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명된 메시지를 암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우리가 이렇게 기술하지만 우리가 이 서명이라는 거는 해시값에 대해서 서명하는 거지 메시지 전체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형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놓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는 비밀성 측면에선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메시지 M은 이제 저 플러스 KB를 풀 수 있는 사람은 B밖에 없으니까 B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번과 이 방법 1과 방법 2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이 M을 A가 서명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봐야 돼요. 봐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메시지를 A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에 대해서는 -K가 특별히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시지를 보는 게, 메시지를 실제 내가 책임지고 서명해서 주는 게 더 어떤 프로토콜의 목적에 더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를 쓸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공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오라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암호 세계에서 오라클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답을 주는 어떤 개체를 오라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이 프로토콜을 오라클처럼 사용할 수 없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프로토콜을 한번 우리가 만들었다. 아니면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냐면은 밥이 난스를 암호화해서 A만 볼 수 있게 암호해서 줍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이걸 풀어가지고 난스를 줘요. 그럼 뭔가 메시지를 최근에 봤다. 뭐 강한 개체 인증은 제공 못하지만 이제 약한 개체 인증은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암호하는 능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암호하는 능력이 아니라 복호하는 능력을 확인한 거죠. 저 플러스 K로 암호화된 걸 복호할 수 있는 사람은 A밖에 없으니까 NA가 풀려가지고 나오면은 A가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얘가 왜 오라클 공격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 프로토콜은 뭘 했냐면 복호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난스가 64비트면 뭔가 64비트의 값만 이제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면 메시지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회신해 줄 수 있어요. 크기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모든 메시지를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프로토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오라클 같은 성격이 되는 거죠. 이 오라클은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어떤 메시지들을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럼 상당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토콜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래는 이거는 소프트웨어 만들 때 다 생각해서 이제 MB가 64비트, 64비트만 주게끔 그리고 여기가 이 메시지 오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메시지가 오면 안 돼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면은 이런 오라클 공격에 당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어떤 오라클이 되냐면은 예, 얘가 난수 주면 아까 봤던 거죠. 약한 개체 인증만 되는. 이 경우에는 어떤 메시지, 이 뒤에 있는 메시지에 무조건 서명해주는 오라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으로 어떤 제3자들이 어떤 값들을 얻기 위해서 이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 없게끔 프로토콜도 구성하고 또 소프트웨어도 그것을 이런 공격들을 못하게끔 방어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들이 오라클로 뭔가 해주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건 주로 프로토콜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